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벌써 새해가 6일째 지금 되고 있네요. 예, 오늘 1월 6일 제 10회차 흥미로운 귀농요지도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왔습니다. 엊그저께 함양의 청년 농업인들 제가 사전 설명회 하러 갔다 오니라고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다가 지금 그 정읍에 오브제라고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치유농장인데 잘 해놔가지고 우리 대표님들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김유열 TV에 지금 올려놨는데 치유농장형 카페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인들께도 좀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이제 8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3년 전에 거기다가 이제 치유농장형 카페를 차렸는데 그 옥종호 주변에 옥종호도 있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유일 TV에 정읍 산내면 우리 임기호 대표님 그 농장형 카페를 좀 올려놨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식의 모델이 또 귀농귀촌인들한테 좀 맞는 모델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농업의 일종이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잠깐 소개시켜드린 거고. 잠깐 한번 보면은 농어가 주택 신축 시 고려해야 할 지역과 구역은 어디인가요? 그런 주제거든요. 흥미로운 귀농요지도 10회차 잠깐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6일 날이죠. 귀농귀촌인들이 요즘 1월 달에 귀농 창업계획 또 사업계획 수립하고 있고 청년 농업인들도 이제 1월 말까지 이제 그 5,000명 선발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도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농촌에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또 지을 수가 있는가. 또 지역이 있고 구역이 있거든요. 지역이 있고 지을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못 지는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은 좀 구분할 줄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농바씨를 검색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에게는 제가 영상을 올리면 바로바로 알림이 가니까요. 아무래도 그 생활하시는데 농촌 귀농하시거나 또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도 유익한 상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입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가격차가 존재하지만은 이미 정해진 용도 지역 및 구역. 용도 지역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도 구역은 조금 더 좁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건축물에는 이제 주택용이냐 아니면 농업용 시설이냐 축사용이냐 이렇게 용도를 구분에 따라서 지을 땅이 있고 못 지을 땅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폐율은 아시다시피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의 1층 면적,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그 부지 면적으로 나눈 거를 말해요. 대지 면적으로 나눈 거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그 층수를 말하죠.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20평이고 2층이 20평이다. 아니 1층이 30평이고 2층이 30평이다. 그러면 60평이잖아요. 그래서 1층 면적 더하기 2층으로 나눠요.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 더하기 2층 하면은 이제 60평이 나오잖아요. 30평이라면. 그러면 나누기 대지는 몇 평이냐. 대지가 100평이라면 이제 100분의 60이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60%가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의 이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 지역이 있죠. 농림 지역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거의 7가지론가 6가지론가 나눠지잖아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뭐 이렇게 생태계 보호구역 그런 식으로 나눠진 것을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존산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농업진흥구역하고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존산지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또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존 산지는 다시 또 나눠진다 했죠. 임업용 산지하고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준보존 산지는 우리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지역이 있죠. 아까 금방 했죠. 농림지역.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 도시지역 있네. 예, 도시지역은 이제 주상공록이라고 했죠.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녹지지역이다. 녹지지역, 도시지역이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전답과수원. 그리고 이제 녹지지역은 이제 서울시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부터 볼게요. 모든 땅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 개발행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완충지대를 두는 게 바로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완충지대는요, 약간 DM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우리가 이제 관리를 다 모든 땅을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니까, 비록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개발행위가 약간 가능한 지역은 경계선 이렇게 좀 개발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전관리지역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마찬가지. 모든 땅을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면 안 되니까 농림지역 주변에 그 경계선의 땅을 우리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의 여지를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면 개발이 너무 난개발이 되잖아요. 또 도시지역은 마음대로 또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완충지대를 두어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는 보존관리지역, 두 번째는 생산관리지역, 세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능구역도 지정할 수가 있고,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지능구역은 지정할 수 없고 비지능지역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집을 신축하는 경우에 구입할 토지는 우선 그 땅이 지을 수 있는 땅인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도관농자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도관농자로 나눠져요. 도시지역, 도는 도시지역을 말하고요. 관은 관리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농업은 농림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관농자 그러잖아요. 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더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녹지지역만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생계로 나눠지더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계획관리지역은 비진흥지역이더라.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진보라겠죠. 진흥지역하고 보존 산지로 나눠지는데, 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지더라. 그 다음에 보는 보존산지는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나눠지더라. 그리고 준보존산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하고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로 나눠지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6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 다음에 수자원 보호지역, 해안생태계 보존지역, 상수원지역,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지역,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는 데 조심을 해주시고, 이런 땅에도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목의 경우 농가주택 부지로 적합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가주택이 따로 있어요. 7,500만원으로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할 때는 우리가 전답 과수원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로 농가주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농가주택으로 지어야만이 우리가 7,5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7,500만원을 농가주택을 우리가 전답 과수원에 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기 소유의 농가주택을 증축, 개축하려는 자는, 그러네요. 이것은 이제 원래 7,500만원은 신축에도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만은, 증축이나 개축도 지원을 용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을 증축하고 개축하려는 자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창업주택 신축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증축 개축 자금으로 쓸 수가 있다. 신축하고 약간 다르죠. 증축 개축하고는. 신축은 전답 과수원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축 개축은 자기 소유 농가주택이라면은 수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메모를 해놓을 게, 농가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주택 개량 사업은 뭐냐면 행안부에서 하는 거 있어요. 행정안전부.
그래서 한 개 면에서 뭐 한 두세 채씩 나오던데 많게는 뭐 서너 채도 나오고, 이러한 경우는 신축은 2억까지 가능하고요. 뭐 대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꼭 그 전답 과선이 아니라도 되고, 또 이제 수리도 수리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신축은 2억까지. 그리고 이제 3년 거치 17년 상환, 그 다음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2% 이자로. 이것도 이제 이자는 좀 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2월 달에 신청을 받으니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그것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귀농 자금으로 이제 우리가 귀농 주택 자금으로 쓸 때는 어쨌든 신축은 전답 과선으로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이제 지목 변경이 대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나면. 그리고 이제 증축 개축하려는 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기 소유 농가주택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전답 과선이 아니어도 된다 이거죠. 기존에 집이 있는지는 대지잖아요, 원래.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우 1년 내에 귀농하려 한다면 일반 농지나 농업보유구역은 물론 농업진흥구역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내에 귀농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진흥지역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농지잖아요. 집은 질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조금 사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농촌 그 농업으로 들어오는 소득 있죠. 농업으로 들어오는 총 수익의 2분의 1이 이제 농업으로 들어야 돼요. 자기 1년 내동 그 번 총 수익의 2분의 1 초과 돼야 됩니다. 2,500만 원 이상,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이상이 농업으로 들어야만이 인정을 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이거죠. 절대농지에. 그리고 이제 비진흥지역은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자기 노동량의 4명이면은 2명 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해야만이 이렇게 절대농지에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농촌 주택 개량 사업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도 지역상으로 관리지역은 물론 농림지역도 가능하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팔당호 특별대책 1권역, 그린벨트나 자연환경 보존지역 등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도 신축은 제한된다. 이런 구역은 이제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다음으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뭐냐, 집을 신축하는 경우에 알아야 할 상식입니다. 다음 면적에 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30평짜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폐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바닥 면적 있죠. 그 바닥 면적 나누기 그 부지 면적, 대지 면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x분의 x는 부지예요. x는 부지, 아니 대지. 30평의 집을 짓고자 한다. 그러면 요거는 한번 요걸로 한번 볼까요?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요걸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칠판으로 제가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건폐율이 있죠. 건폐율은 이제 건축 바닥 면적을 1층 바닥 면적이 이건 1층 바닥 면적을 이제 부지로 나누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지, 이게 대지죠, 대지. 잠깐요. 이게 뭐 대지라고 하면 대지, 총 대지 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을 나누면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건폐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일 경우에는 이제 부지 면적을 구하려면요 30평에 이제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이 부지 면적으로 나눕니다. 이게 30평을. 그래서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이 40%예요. 그러면 0.4거든요. 그러면 x는 이게 x잖아요. x는 0.4분의 35면 75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30평의 집을 전답 과수원에 짓고자 할 때는 75평의 그런 땅을 사야만이 되죠. 75평 이상. 그래야 계획관리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또 그러면 150평의
그런 땅을 사야만이 농림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내용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금방 말씀드린 것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에 대한 개념이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계법이라고 하죠. 국토 이용 및 이용의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법으로.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걸 또 조례를 또 봐야 돼요. 예, 조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 법에 의해서 또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 농지법 제59조,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제 84조 8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폐율 60%로 완화되는 것은 농산물의 우리 농업인들이 가공하고 이제 생산 즙 같은 걸 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카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음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이런 가공이나 그런 카페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카페 처리시설, 가공 처리시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의 건조 보관 시설, 그 다음에 산지 유통 시설, 요렇게 이제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60%까지 또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만 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그런 조례를 보면은 또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화 규정을 보면 60%까지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20%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40%인데 60%면 더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더 많이 60%면 건폐율이 60%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00평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40%라면 40평까지 못 짓잖아요. 1층 100평에서 그래야 이제 0.4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60% 늘어나면 60평까지도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죠. 100평에서. 그게 바로 건폐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용적률입니다. 건축물 총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그래서 용적률은요, 우리가 이제 집을 이렇게 100평에서 만약에 100평이라고 할게요. 이게 대지 면적이 우리가 이제 50평짜리 2층을 지었다. 그렇죠? 50평짜리 1층은 50평, 2층도 50평. 그러면 이걸 1 더하면 얼마죠? 1층 더하기 2층 더하면 100이 나오죠. 100을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100이죠. 그럼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그럼 얼마 나와요? 100%가 나오죠. 그래서 이 100%가 이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00%를 칠 수가 있거든요. 건폐율이. 그 다음에 아까 그 농림지역도 50에서 8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은 50에서 80%, 그럼 80%까지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평만, 그러니까 이제 50평짜리 건물 2층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평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100%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용적률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용적률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놨네요, 여기에. 자,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X분의 이제 2층 30평이네, 여기는. X는 이제 여기 대지라겠죠? 대지고요. 대지. 그 다음에 2층을 짓네요. 2층 곱하기 30평 곱하기 100을 곱하니까 100%가 나오죠. 그러면 X는 100분의 6천이 나오죠. 6천을 100으로 나누면 60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평짜리 2층짜리를 지으려면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 부지를 60평은, 최소한 60평은 사야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계산한 다음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설명이네요.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상층, 지하층, 주차장, 시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것은 지하층하고 주차장은 빠져요. 그것이 좀 중요한 차이입니다. 연면적하고 용적률에서 따지는 그런 연면적하고는 다르다. 용적률에서는 1층 더하기 2층 더하기 3층 그런 것만 따지는 거지 지하층은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이런 것도 빠지고 대지 면적분의 각 층수 곱하기 바닥 면적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건폐율은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건폐율을 그래서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은 좀 아무래도 건폐율이 좋죠. 40%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용적률도 100%까지 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용도 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계법에 나와 있어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으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이제 쭉은 건폐율이 나와 있죠. 50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림지역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농촌지역은 거의 90%가 농림지역이에요. 건폐율은 20%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30평짜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이 얼마를 땅을 얼마치를 사야 되냐 나누기를 해보면 나오죠. 30을 이렇게 x로 나눠 가지고 여기 이제 0.2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150평 사야만이 30평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단지 조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방자치단지 조례 보시면은 또 60%까지 완화를 해주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농림지역이라 무조건 뭐 20%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50에서 8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은 40%까지 인정을 해주고 용적률은 50에서 100%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좀 계획관리지역은 숨통이 좀 트이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촌은 귀농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지을 경우에 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신축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주제는 이제 그런 주택을 신축할 때 또 증축하고 개축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귀농 자금 7,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답과수원에 건축을 해야만이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7,500만 원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제 그렇게 세워야 돼요. 대지에다가 이제 만약에 증축하거나 이제 개축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경우가 또 그것도 쓸 수가 있어요. 7,500만 원으로.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답과수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대지로 돼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흥미로운 귀농요리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경청해 주셔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우리 그 밑에 제 연락처랑 또 강의 제안 및 요청서도 지금 거기에 누르기만 하면 제 카드로 연결되니까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제 스마트 경영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눌러오시면은 저에 대한 상세한 뭐 이력 카드라든지 강의 실적도 나오고 그동안 강의한 그런 것도 좀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은 이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고 또 강의에도 이제 제가 또 성실하게 또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올리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요. 그런 편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